보통 이렇게 안에서 흔들리면 밖으로 나가는 힘도 약해져야 하는데 왜 미국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지지율이 내려갈수록 더 강한 말이 나오고 왜 민심이 식을수록 더 극단적인 메시지가 등장하는 걸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트럼프라는 한 사람의 성격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구조적입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No Kings, 왕은 없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왕처럼 군다고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가 왕이 싫어서 만든 나라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백악관은 멈추는 모습이 아니라 더 세게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길어지고 물가는 흔들리고 기름값은 자극받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죠. No Kings, 왕은 없다는 구호는 그냥 자극적인 정치 문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 말이 건국의 기억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원래 미국은 왕이 있는 제국 질서에서 떨어져 나와 공화국을 만든 나라였죠. 그러니까 왕은 없다라는 구호는 단순히 트럼프 싫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건 미국 정치의 스타일이 아니라 미국의 원형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호가 인터넷 밈처럼 빨리 퍼지고 거리 시위 구호로도 강하게 살아남는 겁니다. 이번 시위는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열렸고 주최 측은 수백만 명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늘 논쟁적이지만 분명한 건 반트럼프 시위가 전국 단위로 매우 크게 번졌다는 점이고 전쟁 반대 메시지까지 결합되면서 파장이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래 미국 정치에서 시위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민 문제, 전쟁 문제, 권위주의 문제, 공권력 문제까지 한데 엮였습니다. 하나의 쟁점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이 정권이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정서가 층층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피로감의 총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로감은 여론조사 숫자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은 33%로 집권 2기 들어와 최저치로 내려왔고 조사 책임자도 중동 전쟁과 전국적 시위, 물가와 증시 문제가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이슈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은 멀지 않죠. 미국 사람들이 이란 전쟁을 싫어하는 이유도 물론 전쟁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생활비로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의 60%가 대이란 군사 행동을 부정적으로 봤고 66%는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길 원했습니다. 또 75% 이상이 지상군 투입에 반대했고 전쟁이 자기 개인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유권자들은 지금 이 전쟁이 우리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원래 전쟁을 끝내는 사람, 쓸데없는 해외 개입을 줄이는 사람, 미국 안에 삶을 챙기는 사람처럼 자신을 팔아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전쟁이 길어지고 에너지 불안이 커지고 물가 압박이 강해지는 그림으로 읽히고 있죠. 그러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이 사람들은 이념보다 살림을 먼저 보거든요. 공화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결정하는 건 늘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쟁은 외교가 아니라 주유소 가격표고 마트 계산서고 월급날 이후의 체감입니다. 왜 상황이 나빠질수록 더 강하게 나갈까?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지지율이 높고 상황이 좋을 때는 가운데를 향해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드러워져도 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정치 지도자는 오히려 자기 편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특히 미국처럼 양극화가 심한 구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상대를 설득해서 10을 얻는 것보다 내 편 7이 투표장에 꼭 나오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중간이 아니라 핵심 지지층을 향해 더 날카로워집니다. 더 강한 적을 만들고 더 선명한 언어를 쓰고 더 큰 위협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지지층 결집에는 유리하니까요. 실제로 공화당 내부는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닙니다. 공화당 응답자 중에서는 여전히 상당수가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오래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깥이 아니라 안을 더 굳히는 유인이 생깁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 톤을 낮춰야지가 아니라 상황이 안 좋으니 내 편을 더 꽉 잡아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오히려 국내 정치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계속 더 세게 보이려 합니다. 그래도 원래 트럼프 정치의 강점은 강한 결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내부도 예전만큼 단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보수 행사 안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쟁 비판이 나오고 있고 마가 진영 내부의 세대차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꽤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지탱해온 건 단순한 보수 유권자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결집된 충성 지지층이었는데
전쟁 문제는 그 내부에서도 분열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파 안에는 원래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층이 있죠. 미국은 자기 나라 문제부터 챙겨야 한다. 외국 전쟁에 돈 쓰지 말자. 이 정서가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비용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바로 그 층에서 이건 우리가 원한 그림이 아닌데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균열은 그냥 말의 차이가 아니라 차기 권력 구도와도 연결됩니다. 차기 주자 선호에서 벤스와 루비오 같은 인물들이 각기 다른 노선으로 읽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지금 미국 보수는 단순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이후 혹은 트럼프의 연장선에서 어떤 우파가 될 거냐를 두고 속으로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전쟁 논쟁은 외교 문제 같지만 사실은 미국 보수의 미래를 정하는 내부 투쟁의 성격도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처럼 부르는 장면입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반복됐고 그냥 농담이라고 하기엔 맥락이 너무 진지하죠. 현실적으로 국제해협 명칭을 그렇게 바꾸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수로기구, 주변국 합의, 역사성 문제 등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단순한 말실수보다 브랜딩 정치의 본능으로 봅니다. 자기 이름을 사물과 공간에 새기는 방식 말이죠. 그 이름이 곧 통제권이고 그 이름이 곧 승리의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단순한 자아과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핵이라는 단어의 비중보다 에너지, 석유, 해협 통제 같은 단어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의 문제가 됩니다. 누가 길목을 쥐느냐, 누가 원유 흐름을 통제하느냐, 누가 전쟁 뒤에 질서를 설계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름을 바꾸겠다는 상상은 결국 이 공간을 누가 지배하느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안의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대한 상징보다 당장 내 삶이 더 나빠졌다는 감각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제국의 말이 나오고 안에서는 생활비의 분노가 커지는 묘한 비틀림이 생깁니다. 전쟁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민 단속 문제도 계속 불이 붙고 있습니다. 특히 미니소타에서 벌어진 연방요원 총격 사건들은 단순한 치안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식 설명과 영상이 어긋난다는 논란이 붙으면서 이건 공권력과 인권의 문제로 번졌고 트럼프식 강경 이민 정책 전반의 정당성을 흔드는 사건이 됐습니다. 연방 당국 설명과 다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가 연방 정부의 투명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니애폴리스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기억이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총격으로 소비되지 않고 더 큰 상징으로 확대됩니다. 이민 단속은 원래 트럼프에게 가장 강한 정치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지나치고 공권력 남용 논란이 겹치고 시민권자나 비무장 상태의 인물들이 피해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원래는 질서를 세우는 강한 대통령 이미지가 통제 안 되는 강경정부 이미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건이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이 누적되면 공화당 내부 후보들까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 자체를 지지하더라도 방식이 선거에 해가 된다고 느끼는 순간 내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끝난 거 아니냐. 미국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론이 안 좋다고 바로 무너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원과 하원의 구조가 다르고 하원은 여론에 민감하지만 상원은 느리게 바뀝니다. 탄핵은 하원에서 시작할 수 있어도 실제 최종 문턱은 상원 3분의 2이기 때문에 거의 다른 게임이 됩니다. 트럼프는 1기 때도 2번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즉 미국은 일부러 빨리 뒤집히지 않게 설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커도 당장 정권이 흔들려 날아가는 식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전체 민심 총합이 아니라 지역구 배치, 투표율, 결집력, 자금력의 게임입니다. 전체적으로 욕을 많이 먹어도 핵심 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면 의석은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선거는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설득했느냐보다 누가 자기 편을 더 잘 끌고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들은 위험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계산돼 보입니다. 바깥으로는 전쟁과 강경책, 안으로는 결집 언어,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이번 국면이 예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전에는 각 문제가 따로 놀았습니다. 전쟁이면 전쟁, 이민이면 이민, 시위면 시위, 물가면 물가.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한꺼번에 겹쳐 있습니다. 전쟁이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가 지지율을 깎고
지지율 하락이 더 강한 메시지를 부르고 그 강한 메시지가 다시 시위를 키우고 공권력 논란이 중도층을 더 밀어내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하나가 아니라 연쇄 구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 하나죠. 속도를 줄이거나 더 세게 밀어붙이거나. 그런데 지금 보이는 건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미국 유권자들이 더 이상 큰 전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든 이란 압박이든 에너지 패권이든 그 자체로는 워싱턴의 말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는 그걸 내 기름값, 내 생활비, 내 불안감, 내 나라가 지금 너무 과격해지는 거 아닌가로 번역해서 받아들입니다. 정치가 생활로 번역되기 시작하면 지지율은 더 빠르게 흔들립니다. 결국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강한 대통령의 이야기라기보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더 강한 척할 수밖에 없는 정치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지지율은 떨어지고 시위는 커지고 전쟁은 인기 없고 내부 균열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멈추지 않느냐? 어쩌면 멈추는 순간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에서 흔들릴수록 밖으로 더 세게 나가고 민심이 식을수록 더 극적인 말을 하고 현실이 나빠질수록 더 큰 상징을 찾는 거겠죠. 하지만 정치는 결국 상징이 아니라 생활에서 판가름 납니다. 해협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누가 누구를 위협하든 미국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는 건 자기 삶이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숫자들은 또 거리의 분위기는 그 답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계속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버틴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은 다르죠. 지금 미국은 버티고는 있는지 몰라도 건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질문은 트럼프가 당장 끝나느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나라는 지금 위기를 통제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위기를 더 오래 끌고 가고 있는 걸까? 글쎄요.